속초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78세 박영자 할머니, 밤중에 온몸을 떨며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오래된 집 현관 열쇠가 바닥에 떨어진 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는 동안 할머니의 집에선 손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침대 밑까지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새벽바다에서 해초를 채취하며 고된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모아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손자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오래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모가 이미 평생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충격의 전개와 통쾌한 반전, 냉정한 손자의 탐욕과 한 노인의 놀라운 역전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강원도 속초의 바닷가 마을, 낡은 단층집에서 살아가는 박영자 할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78,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바다로 향했다. 남들은 그 나이에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에게 바다는 삶의 일부였다. 수십 년 동안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초를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배수관 냄새와 바람새는 창문 틀에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저 혼자 사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날이 많았다. 텔레비전은 항상 켜두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립고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매달 찾아오는 손자 민우는 영자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민우에게 영자 할머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할머니를 찾는 민우의 발걸음은 뜸해졌고 얼굴을 비출 때도 그의 목적은 대부분 돈이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영자 할머니의 가슴은 묵직해졌다. 민우의 첫마디는 늘 비슷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약속이었다. 손자라곤 민우 하나뿐인 영자 할머니는 마다하지 못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주고 싶었다. 민우가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낡은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던 때 오랜 친구 임순이의 전화가 울렸다. 영자 할머니의 지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임순이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모여 속초 해변에서 조개잡이를 가자고 제안했다. 영자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즐겨하던 조개잡이에 대한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영자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등산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생활고와 외로움을 잊고 다시 한번 소녀처럼 해변을 누비고 싶었다. 반찬통에 김치와 멸치볶음을 넣어 가방에 챙기면서 영자 할머니의 가슴은 오랜만에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임순이가 운전하는 낡은 차를 타고 해변으로 향하는 길, 영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가 점차 맑은 하늘과 넓은 바다로 변해가는 풍경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슴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20년 전 남편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속초 해변의 모래사장에 발을 디딘 영자 할머니와 친구들의 얼굴에는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생기가 돌았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가로 들어서자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감쌌다. 영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내음이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물속에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허리를 굽혀 집어드는 순간 시간은 마치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영자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잠시 앉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영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녀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듯 쓰러졌다. 임순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했던 그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임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의 맥박이 불규칙했고 호흡이 얕아지고 있었다. 심근경색의 징후였다. 임순이는 다른 친구에게 즉시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쳤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해변을 울렸다. 영자 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자신이 들것에 실리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다. 임순이가 곁에서 손을 잡은 채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생각은 손자 민우였다. 자신이 이대로 가면 민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채웠다. 병원에 도착한 후 영자 할머니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급히 치료를 시작했다. 임순이는 영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민우의 첫 반응에 임순이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민우는 회의 중이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잠시 후에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순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자 그제야 민우는 병원 위치를 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나 걱정보다는 어떤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날 밤 임순이는 병원 복도에서 민우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3번의 부재중 전화 끝에 민우는 내일 오겠다는 문자만 남겼다. 임순이는 중환자실의 창백한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영자 할머니의 집. 어둠 속에서 2명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우와 그의 여자친구였다. 그들은 거실 불을 켜고 서랍장, 장롱, 심지어 매트리스 밑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을지 중얼거렸다. 민우는 화장실 천장 패널까지 올려보며 할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헤맸다. 집을 나서던 중 그들은 우연히 옆집에 사는 영자 할머니의 또 다른 친구 박정숙과 마주쳤다. 급히 서류를 찾으러 왔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정숙의 의심 어린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우와 여자친구가 떠난 후 정숙은 즉시 임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영자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집은 이미 손자의 손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임순이와 정숙은 매일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퇴원 전날 밤 임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숙이 본 광경을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민우가 할머니의 집을 뒤진 사실을.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충격이나 배신감보다는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태어난 영자 할머니는 임순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임순이에게 속초 시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고 부탁한 것이다. 의아해하는 임순희에게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았다. 실은 영자 할머니는 30년 전부터 속초 시내에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된 해초 채취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해 왔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다. 하지만 외동아들이 사업 실패 후 세상을 떠나고 손자 민우만 남겨진 후로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재산 신탁 계약서, 자선단체 기부 약정서, 그리고 위조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손자가 성년이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죽음 이후 혹은 위급 상황에서 민우가 취할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변호사는 영자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자선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사랑 어린이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영자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었다. 영자 할머니 본인은 평생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되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예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민우에게 건네줄 서류 봉투를 영자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그 안에는 효력이 만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거의 잔고가 없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평생을 키워온 손자이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다. 임순희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영자가 이런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심지어 집에 배수관 냄새조차 고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다. 영자 할머니의 검소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다. 임순희의 물음에 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과 재산만 바라보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민우조차 자신의 재산을 알게 된 후로는 점점 변해갔다고.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자가 돈보다 할머니를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집을 뒤진 행동으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퇴원 사흘 후 영자 할머니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민우의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여자친구의 손에는 고급 보양식 세트가 들려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영자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민우와 여자친구는 연신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특히 여자친구는 목소리에 애정을 듬뿍 담아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모르겠다며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녀의 손길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너무 당황해서 필요한 서류를 찾으러 갔다고 변명했다. 여자친구도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다. 병문안도 못 간 것에 대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다며 용서를 구했다. 영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척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민우와 여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민우가 거실을 둘러보는 시선, 여자친구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까지 한참을 변명하던 민우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퇴원 축하와 문병 못한 사과의 의미로 통장에 500만 원을 이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눈가를 훔치며 감동의 연기를 펼쳤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는 기분이라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영자 할머니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도 없었다.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는 마지막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민우와 여자친구의 진심 없는 사과와 가식적인 관심 뒤에 숨은 탐욕이 너무나 명백했다.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민우와 여자친구는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후 영자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영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긴장감 넘치는 침묵을 깨뜨렸다. 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들이 찾던 것이 이것인지, 현관에 들어와 집안을 뒤지고 다녔던 것이 이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는지. 민우와 여자친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흘끔 바라본 후 곧바로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봉투 안에는 토지 소유권 증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얼굴에는 점점 기쁨이 번져갔다. 이것이 진짜인지 물었고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근경색 이후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우와 여자친구는 감격에 겨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제 할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은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서류를 들고 속초 시내의 등기소로 향했다. 생각보다 많은 재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 계획과 새 차 구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등기소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며 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직원은 민우에게 이 서류들이 효력이 없다고 알렸다. 등기부등본은 이미 1년 전의 것이었고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모두 바다사랑 어린이재단이라는 자선단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통장 역시 확인해 보니 잔고가 거의 없었다. 모든 자금이 이미 재단으로 이전된 상태였다.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서류를 확인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민우는 곧장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영자 할머니를 불렀다. 문이 열리고 영자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민우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순이와 정숙도 함께 있었다. 민우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소리치자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반문했다.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할머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뒤진 것은 누구인지.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30년 전부터 검소하게 살며 자산을 불려온 것, 아들을 잃고 민우를 키우며 모든 희생을 감내한 것, 그리고 민우가 성인이 된 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 침대 곁을 지킨 것은 친구들이었고 집을 뒤진 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였다는 쓰라린 진실을 영자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바다사랑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아이들은 적어도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니까. 민우가 보낸 500만 원도 이미 재단으로 이체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단순한 좌절감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여자친구는 이미 몇 분 전에 자리를 떠났다.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말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배울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1년 후 속초 해변가에 위치한 바다사랑 어린이재단 건물. 영자 할머니는 지역 아이들에게 해초로 만드는 음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옆에는 민우도 서 있었다. 요리사인 민우는 이제 주말마다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와 민우는 다시 해변으로 나갔다. 지난해 할머니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크고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영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조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다. 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아픔이 아닌 기쁨의 결정체였다. 재산을 날린 후 민우의 삶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여자친구는 그를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돈에 눈이 멀었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민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요리사로서의 꿈,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던 그 순수한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할머니가 설립한 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데는 민우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건은 단 하나, 진정성이었다. 민우는 무보수로 재단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해변에서 조개를 줍던 민우는 문득 할머니에게 고백했다. 평생 돈만 쫓았지만 정작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할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는 영혼의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다고. 재단의 아이들이 해변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아이들에게 조개를 주어 반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이제 지혜의 강이 되어 흘렀고 민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영자 할머니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두꺼운 통장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재단은 점차 확장되어 속초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민우는 할머니의 후계자로 성장해 갔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불효손자가 아닌 그녀의 진정한 유산인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는 후계자였다. 어느 날 밤 영자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노트를 꺼내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인생의 폭풍을 견디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한 여인의 지혜였다. 노트 첫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속초의 밤바다 위로 달빛이 비쳤다. 창가에 선 영자 할머니의 눈에 반짝이는 별빛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날은 이제 아픈 기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전환점이 되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법이다. 재단에서 열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민우는 할머니를 단상으로 모셨다. 아이들의 환호성 속에서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 평생 바다에서 해초를 채취하며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영자 할머니와 민우는 밤바다를 거닐었다.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비밀은 없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실과 신뢰였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재산을 잃은 경험이었다고. 물질적 파산이 영혼의 부활로 이어진 역설.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평생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증거였다. 하지만 그 손의 따뜻함은 그 어떤 부드러운 손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다. 그것은 진실로 살아온 삶의 온기였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 비친 아침 햇살은 마치 신의 축복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내음, 아침의 신선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손자와 함께하는 평화로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였다. 영자 할머니는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사랑과 지혜, 그리고 나눔으로 채워진 진정한 부유함. 그녀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은 결국 돈이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영자 할머니의 지혜는 이제 민우를 통해 그리고 재단의 아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부의 비밀이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지만 사랑은 바다처럼 영원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